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막내가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작품은 창기파랑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19채의 향가이고 수능에서도 출제된 유일한 향가로서 문학사적뿐만 아니라 교육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우선 작품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의 갈래라고 할 수 있는 향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향가는 한국 문학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미 다뤄본 적이 있지만 차자표기인 향차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진 노래로서 현재에는 삼국유사 14수, 그리고 균여전의 11수, 도합 25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갈래입니다. 형식면에서 구분해보면 4구체, 그리고 8구체, 19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형태는 구절의 개수, 오늘날에 따르면 행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4구체는 4줄, 8구체는 8줄, 19채는 10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 4구체, 8구체, 19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완성도가 높은 형태일까요? 당연히 19채인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구체부터 살펴볼까요? 4구체는 4줄이니까 짧잖아요. 짧다 보니까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무슨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금세 끝나버리죠. 이렇게요. 내 노래 듣고 싶나, 내 노래 끝났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끝나. 4구체의 향가는 가장 짧은 형태로서 내용도 가장 단순하고요. 따라서 가장 초기의 향가이자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구체는 어떨까요? 4구체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1절만 부르고 딱 그만두는 게 아니고 2절까지 부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한번 불러볼게요. 내 노래 듣고 싶나, 내 노래 계속한다, 내 노래 듣고 싶나, 내 노래 끝났다. 자,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배로 늘려주는 느낌. 그런데 단순히 곱하기 2로 할 경우에는 다소 지루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유의 좋은 날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1절 불렀다가 2절 부르고 2절에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3단 고음으로써 클라이막스를 딱 때려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노래 듣고 싶나, 내 노래 계속한다, 내 노래 듣고 싶나, 내 노래 끝났다, 내 노래야! 플렉스 소우! 네, 미안합니다. 이게 도저히 지금 바로 옆에도 또 교무실인데 선생님들께서도 도대체 제가 뭐 하느냐 싶으실 거예요. 이게 학생들 있는 데서 했으면 더 민망했을 텐데 그나마 비어있는 교실이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다고 하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하면서 저게 뭐야 하면서도 여러분들 보시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뒷부분에 짧고 굵게 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채 향가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하고 교과서 184페이지 제막매가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행의 숫자를 한번 세어볼까요? 총 몇 줄이죠? 네, 아마 10줄일 겁니다. 10줄이면 몇 구체 향가예요? 네, 19채 향가죠? 그리고 9번째 줄을 보면 첫 번째 단어로 바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아야가 바로 그것인데요. 미파차라 맛보으나 도닦아 기드리고다. 자, 어떤 곳에서는 아 혹은 아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향가의 음차 형식을 그대로 따와서 아야라고 교과서에서 표기되어 있으니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9체는요. 4구체에서 곱하기 2를 한 8구체에서 몇 줄이 늘어난 형태인가요? 똑같이 4줄이 덧붙여진 형태가 아니고 마지막에 2줄만 덧붙여진 형태입니다. 왜 2줄만 더했냐면 짧고 굵게 아까처럼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19체 향가는 이렇게 4, 4, 2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라고 한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인데요. 창기파랑가만 4, 4, 2가 아닙니다. 양주동 버전으로 해석하든지 김한진 버전으로 해독하든지에 따라서 532 혹은 352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어찌됐건 둘 다 442는 아니기 때문에 창기파랑가만 예외로 둘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19체 향가들은 모두 향가의 변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4구체, 8구체, 19체의 형태를 따와서 442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과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제망매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아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면 44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3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4단 구성은 기승전결로 나눈다고 했지만 자, 3단 구성은 기서결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면 결구라고 얘기할 겁니다. 결구. 뭐 낙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찌됐건 이 마지막 결구에는 임팩트를 줘야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임팩트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시상의 집약이라고 합니다. 시상집약. 지금까지 나타난 시의 느낌과 흐름을 한 번에 응축해서 표현한다는 것이 시상집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의 일환이 결구가 시작되는 9번째 줄 첫 부분에 바로 감탄사를 두는 것이죠.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누구나 집중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계속 미안합니다. 어찌됐건 집중이 되는 건 느끼셨죠? 그때 주제의식이나 결론을 딱 제시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화내요! 자, 이런 구조가 19체 향가의 엄청 큰 특징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19체 향가가 가장 완성도가 높은 향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렇게 19체 향가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 19체 향가는 문학적 완성도가 높고 3단 구성의 시 문학으로서 후대의 문학에도 영향을 많이 끼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시가 갈래입니다. 19체 향가는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사내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노래라고 해서 사뇌악이라고 전해지는데 오늘날은 그걸 이어받아서 사뇌가라고 또 다른 이름을 명명짓기도 했습니다. 4구체, 8구체가 아닌 19체 향가만 사내가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그럼 창기파랑가와 더불어서 19체 향가의 정수라고 불려지는 작품, 우리 교과서 184페이지에 실려있는 제망매가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션! 집까지 와버렸네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교과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제망매가를 본격적으로 텍스트 분석, 해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텍스트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상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막매가의 작가인 월명사가 어떠한 심정으로 이 제막매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그 기분을 공감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BGM이 너무 슬퍼가지고 어느새 감정이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품에 대해서 잠깐 개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막매가의 갈래는 시쿠체 향가인데요. 시쿠체 향가를 선생님이 다른 말로 사네가라고 부른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시쿠체 향가만 사네가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격을 보면 추모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모적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누이의 죽음을 제재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모적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감정이 슬플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죽은 누이, 사별한 누이를 그리워하면서 재회를 소망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징은 누이와의 사별을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고, 또 죽음이라는 분위기를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과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 쓸쓸함을 더욱 형상화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간적 아픔과 슬픔, 고뇌를 스님답게 불교적인 종교적 관점에서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굉장히 큰 특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재 구조를 보시면요, 이 전체 구성이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19체 향가는 4구체, 8구체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442 구조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창기 8향가는 352, 532로서 약간 예외인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전체 구성 보시면 제막매가도 1에서 4구, 5에서 8구, 9에서 19라고 하는 442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 4, 2고요. 앞부분은 기,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서, 마지막 부분은 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 부분은 누이의 죽음에서 느낀 두려움과 애처로움을, 서 부분은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을, 결 부분은 인간적 슬픔과 인생의 무상함을 뭘로 극복한다?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의지적인 태도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하고 구성까지 살펴보면서 제막매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네요. 그럼 이제부터 내용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생사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사는 죽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생을 길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길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길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하고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바로 국어 표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지금은 그냥 선생님이 체크해주는 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뭐라고 적을 것이냐면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적어주세요. 일단 지금은 이것만 적어주시길 바래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등교하시면 바로 총정리, 총망라해 해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이샤메라고 했는데, 이 이에라고 하는 표현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이 이해는 여기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시관형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시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를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지시관형사로는 이, 그, 저가 있습니다. 이는 화자에게 가까운 것을 얘기하고요. 그는 청자에게 가까운 것, 그리고 저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먼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애가 바로 지시관형사 이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에 라고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세상을 이승이라고 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저승이라고 하는 것도 저세상이라는 의미에서 저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에는 여기에란 의미와 동시에 이승, 지금 이 세상이라는 뜻으로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정말 많은 죽음들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사별로 헤어지게 됐을 때 그냥
우리가 바로 제 갈 길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멈칫거리면서 이 사람하고의 헤어짐을 굉장히 부정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서 맴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린다. 우리가 이별의 아쉬움, 사별의 아쉬움 때문에 그 근처에서 서성이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화자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삼행을 볼 텐데요. 나는 가느다. 여기 나는 가느다에다가 저처럼 큰 따옴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게 나는 화자가 아니고 바로 화자의 누이를 의미하는데요. 누이가 죽으면서 나 이제 갈게. 너는 잘 살아. 잘 있어야 돼.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갈게. 오빠 잘 있어. 라는 말도 못다 니르고 못다 전하고 니르다란 말 자체가 전한다는 말이에요. 나 갈게 잘 있어라는 말도 못다 전하고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냐 이렇게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바로 3단 구성의 가장 첫 번째 부분 기로서 누이의 죽음에서 느낀 두려움과 애처로움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행으로 넘어갈까요? 어느 가잘, 이 부분 좀 잘 체크를 해줄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우리말을 담아내기 위해서 표기한 글자 중에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를 우리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소실문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아래 아를 다룰 때 말씀드린 건데 아래 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첫 번째 음절에서는 아로 발음하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오 중에서 오늘날의 단어와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발음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아래 아가 나왔습니다. 아래 아가 첫 음절에도 있고 두 번째 음절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래 아 말고도 요새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표기가 하나가 더 보입니다. 바로 세모 표시로 되어 있는 반치음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치음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와 관련된 소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리와 관련된 거는 이에서 이렇게 시옷이라든가 지읒, 치읒과 같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글자는 오늘날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세 글자 시옷, 지읒, 치읒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반치음은 오늘날 사용하지가 않죠. 이 반치음은 아마도 얘만의 독특한 발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발음이 더 이상 잘 사용되지 않고 쓰이지가 않다 보니까 표기도 소멸되어 버려서 소실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단어로 이렇게 변환할 때 어떤 발음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예상을 한다면 치음이다 보니까 시읒과 지읒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소실문자니까 아예 발음을 안 해버리자 해서 묵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묵음으로 처리한 게 좀 더 자연스러운데요. 자,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가알, 가을, 가올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가요? 여기에서는 가을이 자연스럽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우시니까 묵음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에 저에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에가 여기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에는 뭘까요? 저기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에 저에는 여기저기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간 요상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비읍과 디귿이 초성에 같이 와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동그라미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판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흰색으로 좀 바꿔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읽으라고 한 친구들을 보면은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뿌뜨러딜이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뿌뜨러딜. 야, 이게 뿌뜨러딜면 그러면 이거는 뿌티첼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예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세국어 같은 거 보면은 요런 것도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오고 심지어 세 글자가 중첩돼서 초성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읽을까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뭐 비읍시으시다, 뭐 이거 쓰빠쓰빠 막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몇 글자가 겹쳐있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겹쳐있는 글자 중에서 뒷글자를 된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띠첼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얘는 싸, 얘는 빠, 얘는 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용어로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나란히 적는 것들을 우리가 병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란히 병자, 적을 서자를 해가지고 병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병서에는 각자 병서가 있고 합용 병서가 있어요. 이 각자 병서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쌍기역, 쌍시옷 이런 것들처럼 같은 글자를 나란히 적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합용병서 같은 경우에는 자음을 나란히 적되 다른 글자를 합쳐가지고 나란히 적는다고 해서 합용병서, 합용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읍, 시읍과 같이 다른 글자가 나란히 적는 거를 현대국어에서는 안 쓰느냐? 아니에요. 써요. 어디서 쓰냐면은 종성표기, 즉 받침에서는 쓰잖아요. 보통 이렇게 갑, 이렇게 할 때는 여기 밑에는 나란히 적는데, 오늘날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성에는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초성에 합용명서를 와가지고 사용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말의 앞부분에 자음의 무리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중세국어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런 중세국어의 특징적 표기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까 뿌뜨러딜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바로 뜨러딜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뜨러딜이라고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하고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뜨러질 잎같이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뜨러딜은 그냥 떨어질 잎같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 갓은 같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직유법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같이.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이의 사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즉 여기에서 떨어지는 입에다가 연결 지어준 게 바로 누이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원관형은 누이의 죽음인데, 이거를 자연물의 형상화해서 빗대어서 표현한 비유법으로서 잘 드러낸 건데, 여러분의 낙엽이 보통 어떻게 떨어집니까? 가을에 낙엽 같은 경우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가지에 매달릴 수 없어가지고 바람에 휙 불면 휙휙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하강적 이미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죽음을 잘 형상화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더 살펴봐 주실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른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바람이 빨리 불었어요. 그러면 누이가 자기의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은 게 아니란 얘기죠. 일찍 죽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이의 요절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가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가을에 뭐 남자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막 트렌치 코트 입고 바람 쉥 불 때 낙엽 휘날리면서 하면은 얼마나 약간 애잔하고 슬픈 감정이 복돋아집니까? 일부러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계절적 배경으로 내세워놓았어요. 누이의 죽음에서 느껴지는 이 슬픔과 애상감, 쓸쓸함을 화자가 느끼는 그런 고독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계절적 배경을 선택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을도 그냥 허투루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가장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특정 계절을 일부러 활용해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문학적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행을 읽어볼게요. 하든 가지라 나고 가는 건 모르던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에 났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가지에 잎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지당 잎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앙상한 나무가 될 텐데, 그러니까 누이를 아까 잎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이 잎들은 가지가 낳은 자식이고요. 이 잎들이 공통적으로 달려있는 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것들은 한 부모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 가지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같은 혈육임을 강조하는 시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을 보시면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온 근원은 알아. 같은 부모님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떠나가는 곳은 몰라. 우리 근원은 같아서 잘 아는데 네가 지금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어떤 감정을 지금 화자가 느끼냐면은 인생이 참 무상하고 허탈하다. 그런 느낌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 무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9채 향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결9만 남았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아야! 미타 차례야 맛볼나 돛닦아 기들이고다. 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앞부분에서 19채 향가의 결구가 시작하는 첫 부분에는 뭐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아야! 바로 감탄사가 첫 포문을 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상을 집약시키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때 주제를 딱 제시한다면 작품의 완성도가 확 높아지겠죠. 자, 미타차라 맛볼 나라고 되어 있는데 미타차에서 만날 나예요. 누굴 만나겠어요? 당연히 죽은 누이를 만날 나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미타차라는 곳이 어딘데요? 미타차는 바로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세계를 의미하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법을 잘 닦고 즉 수양을 잘 하고 부처님을 믿으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마지막 행에 돛닦아 기들이고다 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설령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이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기와서에서는 죽음이 우리를 헤어지게 한 상황을 제시했지만 설령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잠시 헤어졌을 뿐이지 우리의 인연은 매우 깊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해서 다시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이라고 하는데 바퀴 륜자와 돌회자 즉 바퀴가 돌고 다시 만난다고 해가지고 윤회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삼생의 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삼생은 전생, 현생, 내생을 얘기하는데 이전의 삶, 현재의 삶, 그리고 이후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도 완전히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데 인연은 죽음도 극복하지 못할 굉장히 강한 것이어가지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아까 영상에서 만났던 회자정리 거자필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다시 만난다. 즉 결구에서는 누이의 죽음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화자가 거기에서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갈무리하고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희망하고 소원하는 그러한 자세를 돛닦아 기들이고다라고 하는 의지적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드러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구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간적 슬픔과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종교적 극복 의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막매가의 텍스트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트랜지션! 짜잔! 자, 학습활동입니다. 학습활동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작품의 주요 내용을 복기시키고 주지시켜주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개념도 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작품을 분석하면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니까 빠르게 훑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식구들이 무엇을 비유한 건지 말해보자. 자, 이른바람 선생님이 요절이라고 얘기했죠. 떨어질 잎, 죽은 누이. 한 가지는 같은 부모, 같은 혈육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괄호 2로 들어갈게요. 이 작품에서 비유적 표현의 식구들이 사용한 효과를 파악해보자. 자, 한 가지에서 난 잎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으로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였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연물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죠. 그걸 우리가 형상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학의 정수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화자가 누이의 요절에 대해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게 가치 있는 내용을 감각적으로 구체하여 표현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형상화의 효과입니다. 자, 선생님이 문학이라고 한다는 건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로 봤으면 이 슬픔과 안타까움이라는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형상화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이 제망매가도 아주 훌륭한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9체 향가의 대표적 작품으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활동 2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19체 향가로서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 5에서 8구, 9에서 19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선생님하고 아까 정리를 했으니까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인간적 습관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85페이지 학습활동 2까지 다 살펴봤는데, 이제 학습활동 3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학습활동 3번은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감상다지기에 있는 학습활동 4번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죽질환과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모죽질환과는 다루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신다면야 저야 감사한 일이지만, 어찌됐건 시험 범위에는 선생님이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학습활동 3번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발문이 나와 있어요. 다음 글을 바탕으로 향가를 한국문학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고 향가의 의의를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발문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잘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바꾼다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심화돼서 들어가는 건데, 다음 글을 바탕으로 향가를 국문 문학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고로 좀 바꾸도록 할게요. 향가는 국문문학인데 왜 국문문학이냐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부터 살펴보자는 의도에서 지금 발문을 살짝쿵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향가의 의의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일단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들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향가는 향찰이라는 특수한 문자로 표기된 시가 갈래이다. 향찰이란 글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문자다. 예컨대 님은 을 표기하고자 할 때 앞의 글자는 한자의 뜻을 빌려서 임금주자의 임으로, 뒤의 글자는 한자의 음을 따서 숨따 은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향찰은 삼국 중 신라에만 있었던 우리식의 글자였다. 신라인들은 한자를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쓰는 한편 이를 곧 변형시켜서 향찰이나 독창적인 문자를 창안해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라인의 문화적 주체성과 뛰어난 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글을 만났는데요. 자, 이 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는 향가와 향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요. 특히 첫 번째 줄 마지막 부분부터 두 번째 줄까지를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단어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향찰이라는 글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뭐를 적은 문자이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도 같이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말을 적은 문자이다. 우리말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전에 차자문학이 국문문학이 될 수 있는 이유로 글자만 빌려왔을 뿐 표현도 어순도 다 우리식이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선생님이 10분 문학 클립 영상에다가 올려놓은 차자문학 부분을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요. 즉 남의 글자를 빌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말을 담은 표기 방식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차자 표기를 활용한 문학이기 때문에 국어의 문장을 담은 문학, 즉 국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여기 밑에 정확한 모범 답안을 적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향찰은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말을 담아내기 위해 우리말 어순에 맞게 기록한 표기수단이기에 향찰로 표기한
볼 수 있다. 자,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향찰이 우리말을 담아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보통은 실제 형태서 같이 실제적인 뜻이 있는 글자에 해당하는 경우엔 뜻을 빌린 훈차를 했어요. 한자는 뜻에 해당하는 훈과 소리에 해당하는 음이 두 가지가 공존하니까 둘 중에서 선택해서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식 형태소, 예를 들면 문법적인 조사나 어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은 대개는 음차를 했는데 또 이것도 무조건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독도 힘들고 학자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 교과서의 학습활동 3에서 나와 있는 이 예문이 서동요에서 나온 것이고, 또 우리 제막매가도 우리 향찰 표기가 함께 지금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만 지금 여러분하고 음차와 훈차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동요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뭐 많이 안 만나고요. 서동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 1행만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보시면은 선화, 공주, 님, 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옆에가 바로 향찰 표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얘가 착할 선자, 이 될, 화자, 귀인, 공자, 그리고 님, 주자, 님, 주자, 스물 은자입니다. 여기 위에가 뜻에 해당하는 훈이고, 여기가 소리에 해당하는 음인데, 한자식으로 읽으면 선화, 공주, 주은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님으로 해석한 애가 있어요. 이 님으로 해석한 부분이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도록 할게요. 선화, 공주, 님, 은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훈차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한 거는, 자, 훈차예요. 자, 그리고 세모는 음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서동요를 알아봤으니까 우리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제막매가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음차는 세모, 그리고 훈차만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생사길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읽으면은 생사로은이라고 돼야 돼요. 이게 길로자거든요. 이 세 번째가. 그런데 지금 이 길로자에서 뜻에 해당하는 길자로 해석됐으니까 이 부분만 뭐가 됩니까? 지금 동그라미와 한 부분만 훈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행에서는 이 길로자의 길만 훈차고요. 생사와 은자는 음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훈차, 훈차, 음차, 음차, 음차이고요. 여기도 음차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언덕 아자에 어조사 야자가 있는데, 얘도 보시면은 언덕 어조사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아야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이 감탄사와 같이 특별한 의미보다는 강조를 하는 이런 느낌의 것들은 그냥 음차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글자들을 훈차, 음차로 선생님이 몇 개만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사실은 이거를 다 해독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다 해독하려고 하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2시간이 걸리면 우리가 다른 중요한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나야 봐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향가니까 대표적인 표기 몇 가지는 알아봐야겠고, 그렇다고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지금 체크해 드린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갈무리해서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색깔로 좀 다르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파란색으로 한 동그라미에 친 글자가 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해서 향찰이 표기하는 방식인 음차와 훈차를 구분해서 체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제막메가의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이제 등교 개학이 다가오네요. 맨날 허공을 대고 아니면 컴퓨터 화면만 보고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할 걸 생각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물론 오프라인 수업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까지 온라인 클래스에 올렸던 강의 모두가 다 시험 범위인 만큼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지고 잘 갈무리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등교 후에서 면대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볼 생각하니까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지켜봐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교실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만나요.